질서 있는 그런 어떤 경기 침체도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 그냥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래 안전하다 그래서 미국 주식 막 사자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버블이기 때문에 버블이 꺼질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최근 이 미국 경제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은 상황이고 또 미국 경제가 또 호황이다라는 의견도 많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위기가 찾아올 거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미국 경제 상황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신가요? 일단 현재까지는 상당히 호황인 게 맞는 거고요. 살짝 지금 이제 경기 침체 쪽으로 방향을 틀은 것 같다. 이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그러면 조금씩 계속 이제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이제 경기 침체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물가는 이제 정말 미국 연준이나 우리 한국이나 다 이제 인플레이션 그 목표치를 2% 정도 이렇게 연간 2% 정도 상승하는 걸 바라는데 그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과정에서 역사적 경험에서 보면 큰 충격이 올 수도 있겠다. 그게 뭐 2008년 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든가 아니면 2000년 닷컴 버블 꺼질 때라든가 아니면 그 예전에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질 때라든가 그런 때도 다 보면 지금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미국 경제를 들여다보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미국 경제 상황 보면 계속 갈 것 같은 그런 뭐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뭐 그런 위기 상황과 좀 비슷하다고 하니까 좀 걱정도 되는데 그 좀 미국 경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뜨거운 상황이 된 그거를 주도한 요인을 꼽으라면 어떤 걸로 먼저 봐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부 정책을 할 때 거시경제 정책이 크게 두 개거든요. 하나는 통화 정책이고 하나는 이제 재정 정책인데 통화 정책 측면에서 보면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미국 연준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이제 중앙은행들이 다 금리를 낮췄잖아요. 거의 0% 수준으로 다 낮췄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0.25%까지 기준금리를 낮췄어요. Federal Funds Rate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제 거기는 밴드를 가지고 하는데 0%부터 0.25까지 상단 기준으로 하면 0.25까지 낮췄는데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거의 끝나게 되니까 이게 보니까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돈은 또 이제 많이 풀려 있고 이러니까 이제 물가가 막 자꾸 이제 위험하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22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1년부터죠. 21년부터 시작해서 한 6, 7%대로 막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막 나타나요. 그렇게 나타나니까 뭐 당시 그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이거 뭐 이건 일시적인 거야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계속 올라가니까 22년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막 올려요. 그래서 0.25 했던 것을 갖다가 연말에는 4%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23년 7월 가면 이게 5.5%까지 이렇게 막 계속 올려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리는데 그러니까 올리면서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제 그 코로나 상황이 터졌을 때 양적 완화라는 걸 해가지고 또 사실은 미국 연준이 그 미국의 그 국채 그 중앙은행이 그 정부가 행정부가 발행한 그 국채를 또 엄청나게 많이 사요. 그래서 당시에 갖고 있던 그 연준의 그 자산이 한 4조 원이었는데 얼마까지 사냐면 이거 갖다 9조까지 사거든요. 8.9조까지 사는데 그러니까 거의 5조 달러치만큼 이렇게 사요. 이렇게 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유동성이 더 풀린 거예요. 정확히 하면 미국 국채하고 이제 MBS라고 하는 모기지 백 시큐리티 해가지고 이 부동산 담보 채권 이건 사거든요. 두 개 다 장기 채권이에요. 이런 걸 막 사면서 돈을 풀었는데 나중에 이제 금리를 막 올리면서 이것도 이제 양적 긴축으로 바꿨는데 충분히 다 이걸 다시 원상복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4조에서 8.9조까지 올랐다 최근에 한 7한 2, 3조까지 떨어뜨렸는데 아직도 돈이 많이 지금 시중에 풀려 있다는 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이 재정 정책인데 재정 정책은 코로나 터지면서 거기도 돈을 엄청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뭐 2008년 이제 그 글로벌 금융이 터진 다음에 그때도 이제 양적 완화라는 것도 하고 뭐 연방 정부가 엄청나게 돈을 풀었는데 그때 막 돈을 풀었을 때 어느 정도 풀었냐면 적자 재정 기준으로 하면 적자를 그 당시에 한 1.5조가 좀 안 되는 정도로 이렇게 풀었거든요. 1.5조 정도 이렇게 풀었어요. 한 2년여 이렇게 해서 풀었는데 이 그 지금 코로나 딱 터지니까 1.5조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적자를 계속 보다가 코로나 상황이 끝났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 그 연준에서는 이 긴축적인 그런 통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적자 재정을 계속 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무려 1.7조 달러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확장적인 재정 정책보다 더 확장적인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통화 정책은 긴축적이지만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은 데다가 재정 정책은 도리어 확장적인 정책을 쓰니까 네. 그래서 물가가 아직 충분히 잡히지 않고 그리고 실물 경제 여러 가지 뭐 경제 성장률 지난해 2.5% 성장했고 올해는 지금 2.6% 성장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건 완전 고용 상태보다 훨씬 높은 상태고 실업률도 지금 뭐 기껏 올라와봤자 지금 4.1% 정도 수준인데 이것도 완전 고용 상태예요. 거의 미국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견실한 상태다. 그게 이제 한 가지예요. 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소위 AI 혁명이라고 네. 디지털 혁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지금 그쪽으로 투자 자금이 엄청나게 몰리고 사람들이 실제 열광하고 실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생산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네.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판이 달라졌다 이렇게 봐서 또 경제가 더 견실하게 간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두 번째는 이게 물론 실체가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첫 번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 정책이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고 재정 정책은 너무 지금 도리어 팽창적으로 이 선거와 맞물려서 또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그 AI 혁명이 과연 얼마나 갈 거냐 이런 네. 건데 그쪽으로 지금 투자금이 엄청나게 몰려서 이거는 마치 1929년 그 세계 대공황이 터지기 전에 그 당시에 2차 산업혁명이 막 시작되는 때예요 그때 한참 본격적으로 네. 그래서 뭐 텔레비전도 나오고 라디오도 나오고 뭐 그 집집마다 그게 다 보급이 되고 네. 자동차도 막 나타나고 뭐 철도는 일찍 나왔지만 그게 막 미국 같은 경우 뭐 전역으로 막 깔리고 뭐 이러면서 세상이 바뀌었다 다들 열광하고 투자금이 뭐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몰렸던 거예요. 그래서 막 버블이 생긴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그게 이제 이게 너무 많이 갔네 해서 터진 거거든요. 그런 상태고 실체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실체가 없는 게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시는데 네. 뭐 2000년 닷컴 버블 꺼질 때는 그 당시에는 인터넷 기업들이 막 등장하고 어쩌면 디지털 혁명이 이제 소위 준비 단계 그런 상태에서 어쩌면 그 당시에는 실체는 좀 없었지만 네. 그래도 전혀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그때도 이제 막 사람이 열광하고 그쪽으로 이제 투자금이 너무 많이 몰려서 어느 순간에서 이거 너무 많이 갔네 해서 터지는 건데 지금은 아직 뭐 2000년 그 상태하고 비교할 때는 우리가 좀 더 실체가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1929년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다 실체가 있는데 과연 이가 얼마나 갈 거냐 이런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외부적 충격이 딱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연준이 뭐 기준금리를 지금 뭐 9월 정도면 한 번 정도 낮출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뭐 외부적 상황이 또 나빠져가지고 그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율이 다시 또 높아지고 뭐 그렇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되면서 뭐가 딱 터지게 되면 그게 이제 사람들을 다 놀라켜가지고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네. 어느 한쪽으로 간다 이게 아니라 질서 있는 그런 어떤 경기 침체도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역사적 경험에서 보면 그것만 그냥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래 안전하다 그래서 미국 주식 막 사자 뭐 이렇게 네. 하는 것보다는 항상 그게 아니라 이 버블이 꺼질 수 이것도 하나의 버블이기 때문에 네. 그 버블이 꺼질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네. 투자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무조건 잘 될 걸만 생각하고 하다가 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뭐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연준에서도 특별하게 뭐 많이 내리겠다 뭐 이런 스탠스를 취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좀 뭐 전망하고 계신가요? 지금 뭐 최근에 뭐 의회에 와서 제롬 파월 의장이 뭐 증언한 바에 의하면 정확한 제가 문구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전반의 논조는 뭐냐면 지금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다 목표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고 실업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자 유념하고 보고 있다 옛날에는 물가만 봤는데 이번엔 실물 시장에서도 경기 네. 침체 신호가 나타나니 그걸 좀 유의 있게 보고 있다 이 정도 이 얘기를 하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물가는 그렇죠. 예. 이제 잡혀가고 있고 실물 경제가 좀 위험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준금리를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러한 암시를 준 게 아니냐. 그래서 실제 그 얘기한 뒤로 실제 미국 주식시장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뭐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제 언제 그러면 시작해서 얼마나 낮출 거냐 뭐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뭐 시장에서는 9월이라고 얘기하는 9월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네. 그리고 뭐 올해 뭐 한 차례나 두 차례 정도 이렇게 낮출 수는 있을 수 있지만 옛날처럼 다시 뭐 이거 갖다가 0%대로 낮출 거다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낮춰도 뭐 내년에도 뭐 글쎄 뭐
그렇게 많이 낮추지 못할 거다. 뭐 일부에서 뭐 내년에 다시 또 한 네다섯 번 더 낮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난해 말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들이 올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4번 내지 6번 낮출 거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 낮추겠냐. 지금 여러 가지 물가 상황도 보고 여러 가지 돈이 풀려나는 게 있는데 쉽게 다시 잡히지 않을 건데 저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도 비슷하게 아직도 물가 충분히 지금 돈이 많이 풀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네.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은데 저거 섣불리 저거 탁 낮췄다가 다시 또 뛰어오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렇게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이제 한 차례든 두 차례든 뭐 낮출 거라는 뭐 예상은 대부분 하고 계신데 이게 적게 낮추더라도 그 낮추는 방향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시장에 좀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뭐 당연히 방향성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항상 이제 그쪽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아니면 가면 얼마나 가느냐 또 세 번째 하나 더 얘기한다면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뭐 이런 건데요. 네네. 방향을 틀었다는 그 시그널 때문에 환호할 수는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미 다 그 시장에 저는 다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역사적인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 다시 2000년 닷컴버블 꺼질 때나 아니면은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막 터지는 그 서프라임 모기 사태 이렇게 보면 금리가 한참 뭐 고점으로 막 올라가고 있을 때라든가 아니 고점 상태 계속 있는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오고 뭐 주식시장이 막 갑자기 이렇게 막 하락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요. 금리를 도리어 올릴 때 그때 그런 상황이에요. 올릴 때 실물 경기가 더 나쁘고요. 그럴 때에 주식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쩌면 실물 시장이 정말 나빠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그 연준은 그때 가서 뒤늦게 금리를 낮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예측해 가지고 미리부터 금리를 갖다가 뭐 높이고 낮추고 이렇게 잘 못해요. 네.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롬 파월 나는 데이터 디펜던트하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후적으로 따라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라간다는 건 근데 항상 시차가 존재하니까 그쵸, 또 뒤늦게 이거 엉뚱한 방향으로 도리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건 뭐 역사적인 경험에서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제 이론에서도 학자들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적극적으로 통화정책 써야 된다는 데 있고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아예 통화정책 적극 쓰지 말고 매년 그냥 경기가 좋든 나쁘든 그냥 경제 규모가 그냥 매년 뭐 미국 같으면 한 2% 정도 계속 그 잠재 성장률이 이제 그 속도로 이제 상승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정도로 통화량을 그만큼만 공급해라. 그런 통화 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통화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건데 네. 그러한 경제학자들의 주장도 실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왜 그러냐?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도리어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불안정하게 도리어 자꾸 이거 뭐 냉온 이런 거 있잖아요. 샤워실의 바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연준이 샤워실의 바보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요.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인플레 만든 게 누구예요? 연준이죠. 그렇잖아요. 또 그쵸. 뒤늦게 지금 또 너무 금리를 갖다가 이거 갖다가 너무 높여가지고 이번 반대로 경기를 확 악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또 반대로 이제 또 막 금리를 갖다가 이제 뭐 그 높인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 시기가 늦어가지고 도리어 경제를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또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지금 이제 미국 경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어떤 빅테크 기업들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받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중소기업은 또 힘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미국 경제의 어떤 기업의 양극화 부분도 혹시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그 자체로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게 이제 미국 경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좀 한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네. 어쩌면 뭐 그게 지금 요즘에 뭐 여러 뭐 제가 보고서를 보면 너무나 주가가 이게 소위 잘 나가는 뭐 7개 기업 뭐 매그닉스 세븐이나 아니면 뭐 10개 정도 이 시장같이 제일 큰 애들이 뭐 앞장서 막 가니까 그런 거지 나오니 다지 거의 뭐 상승 못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네.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너무 이 주식시장이 과열됐다는 그런 어떤 시그널인데 그게 뭐 그래서 뭐 얘들이 그러니까 잘 나가지 않은 그러한 기업들 때문에 이렇게 터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많은 사람 대부분은 거기에 고용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고용된 그러한 사람들 가게들의 실질 소득이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쪽에서 뭐 열심히 나간다고 해서
나중에 그걸 사줄 수 있는 그런 가게가 소득이 충분하게 상승하지 못해서 네. 결국 그게 터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 그게 바로 1929년 세계 대공황을 터지는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해요.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지금 뭐 수출 잘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대부분 그 기업들이 다 잘 되나요? 아니죠. 수출을 하는 소위 대기업 몇 개, 뭐 반도체, 자동차 뭐 몇 개만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다 중소기업들은 특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가게도 전반적으로 다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가계 소득이 뭐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잖아요. 굉장히 다 어렵다.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가계부채까지 맞물려서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버블을 터트리는 요인도 될 수 있고 그게 이제 가계부채가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이제 전형적인 대체적 불황해가지고 소비를 충분히 못하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을 계속 끌어내리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똑같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네. 유럽이나 이런데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미국이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미국의 그런 뭐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한 부분도 대처를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렇죠.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양호하다. 뭐 그 네, 정도 네, 말씀을 드릴 수 네, 있을 네.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런 상황에서 뭐 우리들은 좀 어떻게 투자에 대한 마인드나 또 실제로 투자를 어떻게 좀 이뤄 나가는 게 좀 필요한지 이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네. 이제 그 많은 그 투자자들 우리 한국의 이제 젊은 개미 투자자라고 네, 하잖아요. 네. 이제는 뭐 우리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많이 뭐 코로나 때도 그랬는데 더 그런 것 같다. 요즘 많이 뭐 그러잖아요. 주식 사는 게 거의 한국은 유행처럼 계속 네. 주식시장이 뭐 살아날 기미가 없어요. 이거 왜 그러냐? 이미 말씀 제가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거기 당장에 가게가 다 부동산에 투자했거나 네. 그러니까 이 주식 가격이 뜨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그 정부라도 그걸 살릴 수 있도록 자꾸 그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는 그 투자 자금을 자꾸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구조조정을 자연스럽게 하도록 내버려둬야 되는데 자꾸 더 막으니까 더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게 저출산으로 계속 나타나고 그러니까 미래 희망이 없으니까 그게 또 주식시장도 다시 또 이제 가라앉히고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래 그러면 이건 뭐 우리나라 이제 더 이상 미래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딱 보니까 네.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데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미국은 가만히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요. 한때는 70년대는 14% 성장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대로 계속 떨어져요. 지난해 1.4% 떨어졌는데 잠재 성장률이 이제 4% 뭐 2% 밑으로 떨어지고 1% 0%로 갈 거예요. 일본처럼 갈 거예요. 안 가나 한번 두고 보세요. 앞으로 10년에 다 그렇게 0%대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주식 투자해서 큰 돈을 벌겠어요. 그건 이제 집을 투자해도 집을 사도 똑같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그 선진국 때문에 다 그렇다고 그래요. 일본이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0% 성장을 했고 유럽도 그래요. 미국을 보세요. 미국은 70년대 중반 이후에요. 그냥 평균적으로 거의 2.4% 성장해요. 안 떨어져요. 잠재 성장률이 뭐 2.0이라는데 제가 볼 때 그보다 더 높게 성장을 해요. 계속. 물론 사이클은 있죠.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이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해도 이게 2.5% 성장하고 올해 2.6% 성장하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이 AI 그 새로운 그 세상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다 어디 있어요? 다 미국에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게 이거 합리적인 투자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마찬가지 투자자로서 네, 네. 저는 뭐 한국 이렇게 보진 않아요. 전 세계를 놓고 보죠. 전 세계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보죠. 전 세계 놓고 보면 전 세계 GDP가 100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 지난해 100조가 살짝 넘었고 지지난해는 100조였거든요. 그럼 미국이 한 25%예요. 25조였어요. 이제 지난해 그거 살짝 넘었고 우리나라는 그 어느 정도냐면 1.7조밖에 안 돼요. 1.7%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 나네요. 아니 내가 투자를 하는데 네. 100을 놓고 해야지 어떻게 1.7에서 투자를 하냐고 이거 합리적이지 않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전생을 놓고 하는데 거기서 또 제일 앞장서 나가는 걸 찾아야 되는데 보니까 미국 시장이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그 기업들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올라타야 되겠다. 저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을 막 이렇게 바꿔 나가는데 네. 그 바꿔 나가는 기업에 내가 취업을 하거나 아니 그런 기업을 내가 만들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 기업의 주인이 되면 된다. 그 주인 되는 방법이 주식 사는 거죠. 뭐. 다만 이게 단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게 너무 빨리 막 계속 성장하고 이 주식 가격이 뜨니까 이렇게 계속 간 적이 제 기억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그걸 또 버블이 꺼진다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단기적 조정이 될 수도 있다. 네. 이제 그게 굉장히 크면 마치 이게 뭐 2000년 닷컴 버블 꺼질 때는 이게 거의 뭐 4분의 1 조각 났잖아요. 엄청나게 단기적으로 확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내가 큰 돈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일정 부분 내가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투자를 우리 포트폴리오 관리를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주식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미국이라든가 여러 군데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포트폴리오 다변하는 것도 되고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 사는 것뿐만 아니라 현금도 일정 보관하고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대체 자산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나누는 것도 또 여러 가지 방법이고 그렇게 좀 다양화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뭐 미국 주식 좋다고 그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다. 저는 뭐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너무 막 몰빵하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큰 돈 버는 분도 계세요. 뭐 비트코인 막 몰빵해서 주식시장 막 몰빵해가지고 네. 테슬라 막 사가지고 그렇게 버는 분도 계시죠 물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실체 없는 건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다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특히 우리가 오버슈팅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 모든 것은 다 상품이라고 보면 이 자산 특히 이러한 주식 같은 그러한 자산은 이 굉장히 오버슈팅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새로운 이게 장기적인 균형점을 이렇게 옮겨가는데 이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보다 훨씬 높게 가거나 훨씬 밑으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계속 그러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버블이 생기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유념하는 것이 합리적인 현명한 그러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